뭐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런데 네. 첫 번째 만났을 때 제가 예전에 칼럼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기억이 안 나는데 좌재명, 중재인, 우희정 이게 필승의 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대선을 문재인 대통령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왼쪽 날개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오른쪽에 지금은 이제 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가 거의 다 된 안희정.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는 항상 좋은 대통령 후보는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정치 세력이 하나가 되면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좌재명에서 중재명으로 오고 그래서 좌에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있었을 때 정권을 찾을 수 있다. 창출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머리가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 명 얘기해도 순간 어떤 걸 포착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재미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딴 짓 합니다. 딴 행동을 분명히. 그때 이제 이거 SNS 하고 막 이러시거든요. 막 하는 것도 좀 약간 조크하기 시작하면 지금 별로 흥미없는 얘기 하고 있다는 얘기, 이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순간 탁 저를 향해 눈빛을 돌리면서 꼭 서울에서 저를 자기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당신의 왼쪽 날개가 필요하다. 이 말의 경향이 탁 꽂혔던가 봐요. 그러니까 당신보다 더 진보적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 당신이, 이 말은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당신이 중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당신보다 더 진보적인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이 왠지 중도처럼 보인다. 근데 이제 그걸 끝까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 이재명보다 더 진보적인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이재명보다 민주당 내에 진보적인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보 정당에도 없어요. 특수한 영역에서는 있죠. 예를 들자면 환경 문제에서 또는 노동 문제에서 이렇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재명보다 확실하게 진보적이다. 이런 사람이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다 보니까 대통령이 바꾼 거죠. 자기가 중도 보수다 한 것으로 강하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마치 중도로 있는 것처럼 자기를 끌고 간 거잖아요. 저는 그 대통령이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한참 전에 내가 그런 제안을 했었고 본인은 기억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고 또 이제 저는 중도 보수라고 가야 됩니다. 가고자 합니다. 라는 얘기를 차에서 저 둘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길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분의 진심이 뭔지를 좀 깨달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 이런 꿈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이 집권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보수정당이 돼요. 늘 대표하고 그리고 지금 젊은 층들이 진보진영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본인의 꿈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극우 세력들은 다 소수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제 막 나와서 얘기하기 전에 한참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런저런 자리에서 뵐 때마다 느끼는 느낌은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느끼는 국무회의 또는 대정부 보고, 업무 보고 이런 공개되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걸 제가 좀 빨리 봤다 하는 정도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새로운 시대 사람이라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이렇게
누구에게나 비슷한 말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고 그런 사람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보는 모습이 그대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총선 전에 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이냐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결정을 안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참모들한테 얘기를 해요. 병립형을 주로 주장하는 참모들한테 가서는 설득력이 있네요. 마치 그들이 보기에는 병립형 주의자처럼 보여. 근데 연동형 하는 참모를 만나면 연동형이 옳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법하네. 그러면 양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재명은 병립형이야. 이재명 연동형이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나 주요 매체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병립형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병립형인 줄 알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특징이 뭐냐면 간 보는 게 아니고 결정을 먼저 안 해요. 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생기면은 다 얘기해. 개헌할까 말까? 그럼 개헌하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개헌해야죠. 그렇게. 개헌은 지금 시기 아닙니다. 그럼 아직 시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줘. 그리고 또 막 그렇게 막 진심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 참모들이 대통령이 개헌하자고 보다 내가 먼저 말해야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뭔가 뜻을 잘 모르고 먼저 한 발짝 먼저 나갔다가 대통령보다 먼저 나갔다가 지금 사태 파악 못 해가지고 큰 곤란을 겪은 정치인들이 꽤 있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때 뭘 보고 있냐?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오프라인에서 형성되고 있는 정치적 의견 형성에 가장 민감한 사람 1등이 이재명이에요. 그건 제가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형성한 정치적 의견과 의사를 실현하는 정치를 하는 거지. 그게 새로운 정치예요. 그게 역사 이래로 없었던 이재명의 정치고 그게 아주 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하고 경기도지사 시절하고 지금은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거의 말하는 것도 똑같고 정치하는 형태도 똑같고 그 의사결정도 거의 똑같아요. 다만 첫 번째 정치 경험이 이제 대선에 지고 나서 국회의원 나오고 당대표 그때도 아주 그전에도 고난이 있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분한테 지금 정치는 개인 이재명의 어떤 뭔가 이런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의 시절 동안 이재명은 한 시대 이 나라의 운명에 자기 개인을 완전히 실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그 행정의 형태는 똑같은데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대통령 시절 똑같은데 그 전에는 약간 개인 이재명의 특성 이런 게 좀 드러나거든요. 지금은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시대 정신을 대변하려고 하고 거기서 개인의 어떤 기쁨, 영달 이런 건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마 그 경지에 가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고 특히 제가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글로벌 외교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걱정한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도 조금 아쉬운 것 또는 기대하는 것은 좀 더 관심 가졌으면 하는 것은 교육 문제하고 예술 문제, 문화예술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본인 관심 가지고 있다, 애정이 있다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 부분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좀 더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전에 약간 더 걱정했던 것은 이제 글로벌 외교를 어떻게 하실까. 왜냐하면 외국인들하고 국제 무대에서 뭔가 활동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영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불세출의 그 인물인데, 글로벌 외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일본 정치를 배운 분이고, 미국 정치를 배우시고, 또 유럽 정치를 배우신 분이라면 직접 몸으로 겪으시고, 책으로 읽으시고, 활동도 다 각 나라에서 하셨고, 그런 정도의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좀 놀랍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히 아펙 정상회담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 이런 걸 이끌어갈 때 또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글로벌 리더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은 참 고맙고 복이다, 우리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수사고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은 쉽게 말하자면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그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런 그 김대중의 적통을 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실으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저는 학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그런 김대중과 이재명 이런 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가 김대중 대통령 때 IT 산업이 생겼단 말이죠. 정보 사회로 전환이죠.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어려운 시기에, 그 IMF 시기에 그걸 간파하고 그걸 이끌어 가신 분이잖아요. 그게 엄청난 기여인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전 세계가 자유무역으로 가다가 갑자기 세계 패권국가의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지금 급 브레이크를 받고 지금 선회했잖아요. 이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IMF 시기만큼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런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면서 동시에 뭐가 있냐? 이건 단순히 정보사회가 아니라 이제 AI 사회로 전환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끌어 가신 것, 이 맥락에서 두 분이 놓인 정치 상황과, 그러니까 가장 큰 어려움과 가장 큰 기회를 두 분이 포착하고 있다. 이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만큼의 성과를 내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에 우리가 워낙 약자였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은, 또 김대중 대통령은 살얼음판을 걷듯이 하다 보니까 타협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건이 진보 진영 내에서 또 다른 조건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당시 탄핵 이후에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큰 힘을 받긴 했지만,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식 수준이 저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경우는 인적 자원이 훨씬 더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아주 풍요롭고 김대중 대통령만큼 그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자기 사람 쓰는데 급급해하지 않고, 남의 사람, 남의 진영 쉽게 버리지 않고 그냥 국가를 위해서 큰 틀의 인재풀을 이용하는 거, 이런 건 참 고맙죠. 고맙고 큰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참 큰 전환기에 큰 복을 우리가 받은 것 같다. 국군이 이제 막 생성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모든 정치적 노력과 행적의 마지막은 반드시 정권 재창출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인기가 많았지만 마지막까지 정권 재창출 못하는 순간
모든 업적은 반으로 줄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시기에 훨씬 인기가 많았어요. 집권 초반기에. 그렇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원망을 듣습니까? 그것은 다 제껴두고 정권 재창출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권 재창출의 가장 큰 장애인이 뭐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의 정치를 아주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저는 국민 과반수를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과반수의 지지를 반드시 받을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비록 아주 나쁜 일이 생겨도 45% 이상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권 재창출은 우리 민주 진보 진영 내에 연대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됩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후보가 되든 반드시 그 후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만약에 그게 이재명의 참모들이면 똑같이 윤석열 같은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 내에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갖는 건 좋고 많은 대선 주자가 나오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선 결국 마지막 후보는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 각자 자기 생각 있겠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을 막 해방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큰 장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후보도 있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후보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고 이재명의 시간 동안 보다 많은 민주당 내부의 정치 지도자들이 성장하는 걸 바라는 것. 나하고 좀 달라도. 그리고 마지막에 누군가를 국민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이재명이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정권 재창출하고 지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이후에 정권 재창출 됐어요. 그 다음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다음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그 정권 재창출을 못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가혹한 형벌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건 엄청 중요한 문제고 그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해야 될 문제다고 생각해요. 지금 쓸데없이 막 그런 거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면 장난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베스트, 워스트 뽑을 때 기준을 좀 단순화했어요. 국민, 특히 그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또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 대통령 3명을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분은 그렇고요. 나쁜 대통령 3분을 뽑는 것도 저는 기준이 단순해요. 국가의 상징, 우리는 원수이기도 하잖아요, 대통령이. 행정의 수반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잖아요.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겨누는 거잖아요. 국민을, 자기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국민을 학살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워스트라고 생각해요. 그 출발이 저는 이승만이라고 보고, 이승만의 대국민 학살은 뭐 일일이 이어가면 끝도 없지만 그 제주 또는 여수 순천에서의 학살은 지금 오래돼서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더군다나 그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이 나라를 얼마나 고통에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승만의 이 말하자면 대국민 학살 이것 때문에 1번. 그다음에 뭐 그건 두 번째 전두환은 살인마. 저는 전두환은 대통령이나 처음을 쓰지 않습니다. 살인마라 가지. 그리고 2번째고 3번째는 원래 이제 노태우여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똑같은 더 잔인한 방법으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만약에 내란에 성공했으면 제 생각에 이승만, 전두환보다 더 나쁜 행위를 했을 거예요. 지금 계획된 거 보십시오.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사익을 자기 사적인 어떤 감정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세 사람이 가장 나쁜 대통령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학살을 했죠. 많은 민주 인사들을. 그리고 이제 부마 항쟁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 그것 때문에 죽은 건데, 말하자면 국민을 그렇게 집단적으로 학살한 적은 없거든요. 박정희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결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아주 나쁜 독재자로서 사람을 죽이고 이건 나쁘지만 국민 일반을 상대로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 피해는 있지만 상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수 순천 학살하고 제주 4.3 학생은 그 다른 거잖아요. 박정희는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까 말한 다른 폭력은 많았지만. 그 다음에 노태우는 광주 학살의 주범이잖아요.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래도 반성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광주에 와서 사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용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만큼의 용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두 사람은 공적도 분명해요. 박정희야 뭐 우리가 알다시피 공적이 경제 성장에 큰 공적이 있는 건 명확하고, 노태우도 우리의 경직된 그 냉전 시대를 극복하는 외교적인 그 전환,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과 수교를 하고 정책을 펼친 것은 당시에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을 10년, 20년 늦춘 거예요. 그건 큰 공적이죠. 그런 면에서 전두환이나 윤석열이나 이승만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